안녕하세요. 시사인의 눈높이 국제뉴스 김영미 편집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여행을 가시는 분이나 출장 가시는 분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국제뉴스가 어려워도 실생활하고 연결을 해서 들으면 의외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 뉴스는 국제뉴스 1도 모른다. 정말 초보자급의 국제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뉴스들 3개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내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뉴스는요. 위험한 파리 관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광객 버스가 강도에 의해서 돈과 여권, 티켓 이런 것을 뺏기고, 버스에서 강도들이 이제 침입을 한 그런 사건이 파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여행 가기 참 좋은 나라죠. 그동안 관광객들도 많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펠탑도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신혼여행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죠. 근데 최근에 파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관광객들이 에펠탑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로 강도들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염병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무기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버스 안에 있었던 한국 관광객들이 다 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 사전에 어떤 정보도 없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파리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관광객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나를 살펴보면요. 현재 파리에는 흑인들과 유색인종들 폭동 시위가 굉장히 격화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요. 경찰관이 테오라는 아랍계 청년을 이렇게 검문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그다음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자체에서는 백인들도 있지만 아랍계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나라죠. 근데 백인 경찰이 유색인종인 아랍계 청년을 성폭행했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폭행을 당했던 청년의 이름이 테오인데요. 이 테오가 지금 병원에 있는 와중이라서 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TV에 비춰지고 또 테오의 병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듣는 순간 이제 막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염병 들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또 지나가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지금 폭력 형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이 버스 안에 강도가 들었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들이 파리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행을 가서 에펠탑을 보고 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파리 관광 와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염병을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시위를 하던 사람이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치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에펠탑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목 거기를 분명히 알고 계산을 하고 노렸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주로 가서 묵는 숙소가 생드니입니다. 그래서 생드니가 어디냐면요. 파리 시내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헬렘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숙소들을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많이 잡는 이유는 단가가 싼 거죠. 패키지 여행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금액이 높으면 사람들이 갈 마음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홈쇼핑이나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죠. 그러면
그 가격에 가다 보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숙소를 싼 곳에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든이라는 곳에 이제 숙소들을 많이 잡았고, 요번에 그 강도를 당한 한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숙소가 생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딱 정해진 거죠. 에펠탑에서 시작해서 생드니까지 가는 길. 그 길에서 길목을 강도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그 생든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가 위험한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싸니까 그쪽에서 숙소를 잡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드니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인 폭동 시위, 그 시위가 생드니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 같은 경우는 파리 중심부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방 하나에 뭐 30유로, 아주 싼 곳은 20유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호텔, 그 생드니에 있는 호텔의 그 가격들을 체크해 봤더니, 뭐 20유로에서 30유로, 조금 비싸도 40유로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서 묵다 보니까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범죄 소굴 같은 데에다가 호텔을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파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숙소가 생드니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생드니 지역이라고 하면 여행사에 항의를 해서 숙소를 좀 치안이 좀 괜찮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쪽 지역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행객들이 좀 똑똑해서 그 여행사에 이런 곳은 안 좋다라고 항의를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행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격보다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더 고려해서 좀 더 안전한 곳에 숙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점 뉴스는 주말에 미국에 불법 체류자 기습 체포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멕시코 쪽에서 국경을 넘어오거나 캐나다 쪽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의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 300만을 미국 땅에서 추방을 하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법 안에서 행정명령이 기각이 됐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이 행정명령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격이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기습체포 작전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추방당할 위기는 있죠.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직접적으로 막 잡으러 돌아다닌다든가 그러지는 않았고, 어떤 범죄의 연료가 되거나 그랬을 때 추방 조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흘러왔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체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를 한다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집에 쫓아가서, 혹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약간 남미 쪽, 남미계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당신 서류를 내놔봐라, 신분증을 내놔봐라 라고 해서 그 추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 중에 많은 숫자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그 진행된 체포작전 때문에 많은 멕시코 국민들이 이제 다시 쫓겨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멕시코 대사관에 지원금을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를 강구하고, 그런 지금 멕시코 정부로서는 완전히 비상났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멕시코와의 갈등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어요. 미국 영토하고 멕시코 영토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주 거대한 장벽을 쌓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얘기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멕시코 정부를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는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미 거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데, 인간이란.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보다는 불법 체류자들을 무조건 추방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제 자기 자국의 국민들한테 무조건 소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소송을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300만이면 300만이 다 소송을 하면 거의 미국 법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법 체류를 검거가 돼서 추방당할 위기에 있을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라. 라는 쪽으로 이제 자국민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민 변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호가를 높이고 있는데, 몸값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이런 추방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그 전보다 변호사 선임비도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사실 트럼프 자신도 독일계예요. 독일에서 이민을 왔고 또 부인도 슬로베니아 출신의 이민자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까지는 아주 확고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거꾸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으로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딱 타겟으로 정한 그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가 전에 내려졌던 7개국의 국민들 중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뭐 잡히면 이제 뭐 영원히 추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면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캐나다 국경에서 사실 미국 쪽으로 이제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불법으로 또 월경을 하느냐. 일단 캐나다 국경 사무소에 걸리면 거기 국경 사무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걸리게 되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일단 캐나다 국경에 그 영토 안에 발 하나 딱 딛는 순간에 본인이 먼저 난민 신청을 거기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데리고 하거나 하면은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난민 지위를 할 수 있는 심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걸리죠.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조금은 안전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받는 거는 아니에요.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반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되게 눈도 많이 오고 영하의 날씨인데 그 혹한의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트럼프 이민 정책 때문에 벌어진 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23만 명 가까이의 불법 체류자가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자식까지 이제 불법 체류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3만 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도 이 단속에 걸려서 추방될 위기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그 여행객 중에 한 명이 호주에서 미국을 가다가 그 하와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관광비자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주권자도 지금 입국이 거절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외교부가 형식적으로라도 그때그때 항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 교민들,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고, 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 이민국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변호사를 먼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냥 체포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아무리 그 경찰이라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영장을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연결을 하시고, 혹시라도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셨을 때는 반드시 통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 의사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연결해서 내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법적인 조치를 가기 전에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국 관광객들도 사실은 미국 관광을 갈 때 뭐 무이자 입국 우리는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것도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저도 예측 불허이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눈높이 국제뉴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라서 이제 초콜릿을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초콜릿 회사의 어떤 농간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전 세계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공통적으로 연인들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콜릿을 연인끼리 주고받고 그런 행사를 하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비타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렌타인데이에 비타민을 나눠주는 이유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앞으로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주십사라는 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타민을 나눠주고 또 발렌타인 축하한다라는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데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발렌타인데이는 굉장히 거부해야 되는 그런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연인들과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법원은 발렌타인데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가 발렌타인데이를 공공장소에서 하게 됐을 때 처벌된다라는 것을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이에요. 거기서는 초콜릿 이거 받는다고 좀 누가 신고하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법이냐면요.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샤리아법이라는 이제 이슬람 법이거든요. 거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너무 문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발렌타인데이다라고 이제 이슬람 성직자들이 해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발렌타인데이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저는 사실 옛날엔 중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숫자로 치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고로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강경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시위하는 것이 발렌타인데이를 반대한다라는 거, 저로서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만약 인도네시아 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점 뉴스 3가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얘기는요. 시사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사용어 해설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위주로, 뉴스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면 전 뉴스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로 이게 영어 단어들로 많이 돼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단어는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약자로 NSC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National Security Council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미국의 NSC인데요. NSC에서 주로 하는 일이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국민들을 감청하고 또 도청하고 그래서 정보를 모아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를 사용하고 또 테러범이나 예비 테러자들을 검거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는 곳이 NSC입니다. 그래서 NS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국가의 안보 중요하니까 이런 기관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힘이 너무 막대하게 번창하다 보니까 9.11 테러 나고 애국법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저쪽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에요. 그래서 NSC가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정보 라인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싶을 때 친구랑 했던 내용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안다는 것. 그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법으로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NSC는 법을 초월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SC는 그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요즘에 영화도 개봉을 하는데요. 스노든이라는 영화 개봉합니다. 근데 이 스노든이 누구냐고 그러면 바로 이 NSC의 한 요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국을 탈출하게 되죠. NSC 입장에서는 거의 뭐 구멍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내부 고발자 때문에 우리가 밝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수많은 도청과 감청을 통해서 우리 사생활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가 먼저냐라는 게 어떤 기준이 중요하긴 한데요. 국가의 안보가 먼저다라고 하면 NSC가 법을 초월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다라고 생각할 때는 NSC가 이런 법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NSC가 굉장히 많이 좀 활동 권한이 좀 축약됐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청과 도청을 많이 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심지어는 NSC 같은 경우는 국민들만 감시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대통령들, 주요 요인들도 많이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거의 뭐 메르켈 독일 총리를 담담하다시피 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국가 원수들끼리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법을 가진 곳이 NSC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NSC가 미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안보 정책을 수행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억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의 사생활이 거기에 노출이 된다. 그것이 어떤 사소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잠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친지를 방문하러 갔는데, 바로 그 출입국 관리하는 공항에서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하여튼 NSC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법을 초월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눈높이 국제뉴스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좀 더 실생활과 연결되는 국제뉴스를 더 많이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